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과 만물의 발계,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에 입각해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은 절대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태극에 입각한 발계 속에서 무태극이 현현한다. 새로운 말이 나왔죠. 뒤에 설명이 있겠죠. 무태극은 태극을 현현시키고, 태극은 스스로 살아가는 생물들과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을 현현시키며 생태계를 생성시킨다. 태극에서 개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니 두 개의 양의가 결합하여 사상을 현현시키고, 이는 절대자의 법에 따라 선천팔계를 현현시킨다. 선천팔계 이런 것 속에는 내용이 있겠죠. 뒤에 가서 살펴보면 되겠죠. 절대자와 함께하는 인간이 사상 속에서 생겨나 사회를 형성하여 생태계 창조와 판멸을 행하니 새로운 선천팔계가 현현한다. 사회와 생태계가 완전히 결합하여 절대자의 뜻을 따르니 선천육십사성이 이루어진다. 고찰. 인간의 무아에는 개념들이 관념의 형태로 구조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자의 마음에도 개념들이 구조를 이루며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지만 거기에서의 개념과 구조는 절대적 개념과 절대적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 개념과 절대적 구조에 의해 세상과 정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태의 사상팔계로 구분한 상태 역시 절대적 개념과 절대적 구조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가려진 절대자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하죠.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거죠.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겠죠. 1.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에 입각해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태극에 입각한 파괴 속에서 무태극이 현현한다. 고찰. 물질과 텅 빈 공간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전에 살펴봤죠. 흔히 이러한 현상은 빅뱅으로 알려져 있죠. 이 역시 절대적 개념의 적용을 받습니다. 절대자의 뜻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자연 상태에서 공을 던질 경우 세게 던지면 약하게 던진 것보다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는 세게 던지면 약하게 던진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가죠. 약하게 던진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 세게 던진 것보다 멀리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섭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돌멩이를 이렇게 일조개를 지표에서 위로 던지면 단 한 개도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상조작용과 파멸작용의 형태는 절대적 개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상조작용 형태의 변화 과정 및 파멸작용의 형태의 변화 과정 역시 절대적 개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적 개념들은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조 역시 하나의 절대적 개념을 이룹니다. 절대적 개념이 있는데 다양한 절대적 개념들이 있겠죠. 그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한 구조 역시 절대적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조 역시 일종의 절대적 개념에 속한다.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절대적인 구조는 과정상에서 드러나는 절대적 구조와 특정 시점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드러내는 절대적 구조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거는 흔히 사람들이 이해하죠.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관찰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도 쉽죠. 근데 과정상에도 절대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적 구조는 절대적 개념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시점을 고정시키고 공간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절대적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만물이 구성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만물이 구성될 때도 절대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겠죠. 따라 여기서 구체적인 형태는 일정 부분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자연 현상의 비밀이 상당 부분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요. 대극신검에서 절대자의 절대적 구조를 탐구한 결과 생성된 유사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무극 1단계부터 시작하여 태극의 단계, 사상의 단계, 8개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절대적 구조의 유사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조는 내용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란 것 역시 완전한 내용이 드러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완전한 구조 역시 드러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드러내자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 역시 장기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태극신검에서 제시하는 구조 역시 완전한 내용을 갖추지는 못했으므로 완전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극신검에서 제시한 구조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내용에 대응하여 발전하는 구조이며 현재 드러난 구조만으로도 전체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체 과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폭발하여 흩어진 물질들은 태극이 폭발하기 전 건물 망입자들로 이어져 있는 상태라서 텅 빈 공간 속으로 고르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며 흩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앞에 설명했죠. 이 집단이 내재하고 있는 크기가 항성계의 크기가 됩니다. 집단 내 물질들은 사상의 단계에서 물질들의 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하지만 여전히 물질은 결합이 가능한 입자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태극 2단계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융합의 과정은 절대적 개념에 입각해 진행됩니다. 그래요. 융합 과정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절대적 개념에 의해 형태를 지닌 창조와 파멸작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들이 태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섭리작용과 섭리작용의 대상 물질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개념 속에서 항성이 생성되고 항성을 공존하는 행성이 생성되며 행성을 공존하는 유성이 생성됩니다. 또한 항성과 항성 간에도 절대적 개념의 규정에 의해 질서가 성립되니 그 예가 쌍성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 섭리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흩어진 집단 내에서 절대적 개념에 의해 규정되며 드러나는 것이니 상호관계 속에서 쌓여진 질서가 성립되었고 질서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기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체 역시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흩어진 집단은 각각의 항성계를 이루게 됩니다. 곡자는 항성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흐름이 생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의 발생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질서라는 형이 완성되면서 드러나는 것이 중력인지 아니면 중력이라는 것이 흐름이 원인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쓰니는 2017년에 이거를 쓰니는 끊임없이 중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것이 생겼을까? 무척 궁금했던 모양이시죠. H2O 수소 분자와 투어 산소 분자가 중력에 의해 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물질들은 결합하죠. 미세 물질들의 결합도 중력과 연관이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알 수 있죠. 물질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며
물질이 이루어지는 이치라는 점에서 물이 생성되게 하는 힘과 우주에서 관찰되는 물체들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중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치가 적용된다면 하나의 절대적 개념이 적용되는 관계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절대적 개념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물질의 결합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기존에 적용되던 이치가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이치가 드러나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미세 물질에서 적용되는 이치와 행성이나 항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에 적용되는 이치가 과연 같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이치들을 검토해보고 경험 속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중력은 우주의 뿌리의 힘과 자기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전에 설명했죠. 즉 두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니 물질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우주의 뿌리 힘에서 생기는 파장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했죠. 미세물질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힘이 우주 뿌리 힘의 파장으로 보기는 어렵죠. 새로운 이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제시한 중력의 법칙에 관한 식은 물질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전제로 하여 만든 식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실험을 통한 경험적 증명이 빠져 있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른 절대적 개념이 등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에 혹시 자연철학을 다룰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자연철학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연철학을 다루고자 하면 자연과학도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여간 항성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소위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력이 드러나며 물질들이 움직임에 규칙을 부여합니다. 물론 중력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는 절대적 개념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중력 역시 절대자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력의 성격은 인체에 비유하면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인체에 형성되어 있는 혈관과 유사하며 물체들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근육과도 유사합니다. 즉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이 시기에 중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힘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래요. 예전에 우주의 뿌리 힘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주의 뿌리 힘이 파장에 의해서 중력이 생긴다. 이걸 쓴 한참 뒤에 떠올린 것이지요. 하고 제법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요. 한국 우파 지향정당 30년 집권 가능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도입되고 확립된 곳에서 좌파 정당이 30년씩 집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요?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가요?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권이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재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 20세기 초중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고 현재 북한이 그러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독재를 하지 않는 이상 좌파 정당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파정당은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우파정당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니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남미 국가들 중남미선 좌파 득세. 그래요. 좌파가 득세하면 어떻게 되나요? 득세한 나라들은 전부 다 다시 또 위기에 빠져버리죠. 그래요. 최근에 보면 뭐 볼리비아나 온두라스, 페루, 칠레, 뭐 아르헨티나에서 좌파가 집권을 했죠. 그러면서 뭐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감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죠. 최근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부도 측정까지 다시 몰렸다 하죠.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무상복지와 경제 실책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으로 10번째 국가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하죠. 아무리 경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스스로 겪고 주변 확인해도 참 인간들이 참 잘 안 바뀌죠. 성과를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성과를 내기가 불가능해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섭리에 반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파 정당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이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때문이죠. 이승만 정부 시장 지배 시대 제도 도입을 했죠.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됐죠. 6.25 전쟁 때 그래요.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있었죠. 그래요. 잘 도입을 한 거죠. 피해 맹세로 시장 지배세대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농지개혁. 잘한 거죠. 예전에 살펴봤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래요. 잘한 거죠. 군사적으로 안정화시켰죠. 이 세 가지 세 가지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고 몇 년 집권했나요? 12년 집권했죠. 그래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집권했어요. 가능한 거예요. 군사정부는 어땠나요? 약간 반란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사회적 과업을 수행을 했죠. 잘했죠. 세계 시장과 기업을 이용한 가난 탈출에 성공을 하죠. 그래요. 한국을 부국으로 진입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했죠. 큰 사회적 과업을 수행한 거죠. 수천 년간 이어진 가난에서 그래요. 탈출시킨 거예요, 국민들을. 여전히 북한은 탈출 못하고 있잖아요. 원조나 받아야지 간신히 유지되고. 불을 이용한 군사력 강화가 있었죠. 군대가 많이 강해졌죠. 나라가 부유해지면 보다 많은 자금을 군사력 강화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나요? 저비용 고효율 교육 제도를 수립했죠. 비록 이게 완전한 교육 제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사회적 과업을 완수한 거예요. 저비용 고효율 교육 제도 수립은 또한 공정 실현과도 이어지죠. 저비용 고효율 교육 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사교육 금지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정부기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부정되죠. 2000년에
사교육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막을 내려요. 모든 정책이 완전할 수는 없죠. 최고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고의 제도라고 보기도 어렵죠. 하지만 불완전하더라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그래요. 궁극에는 같은 길에 이른다고. 그래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 당시 파기되긴 했지만 2000년이면 김대중 정부 때죠. 그래요. 중요한 제도가 하나가 파괴돼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하고 몇 년을 집권했나요? 31년 집권했죠. 성과를 내면서. 우파 정부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가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파지향 정당은 가압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명하거나 어떤가요? 독재를 하거나 억지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한국 우파 지향정당 30년 집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뭐, 무엇을 수행해야 될까요? 한국 우파 정부는 다 사실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재산 제도 수립. 그렇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자, 그랬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어렵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재산 제도를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반시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노동개혁 완수. 그렇죠.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요. 누군가에게 한국 구성원들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저비용 고효율 교육제도 수립, 공정 실현. 이거는 이제 군사정부 때 해놓은 것을 발전시켰으면 좋았겠죠. 폐기를 해놓으니까 또 다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4.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한 세금 제도 수립. 이것도 중요하겠죠. 한미일 연합군 창설. 그래요. 좌파인들 혹은 그 중에서 특히 주사파인들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북한 사람과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거나 같죠. 좌파인들이 처음에 이제 크게 추진했던 일이 뭔가요? 한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죠. 정부가 수립이 되면 질서가 잡히니까 공산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죠. 그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죠. 그러면 공산화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들이. 왜 그런가요? 우선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회에 대혼란이 왔을 때 6.25와 같은 전쟁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단독 정부가 없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공산화 하기가.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를 어지럽게 해서 붕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미군 철수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창설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들은 그러면 일본과의 연합부터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군과의 연합을 끊으면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군 창설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좌파인들, 즉 빨갱이일 가능성이, 빨갱이 중에서도 악질 빨갱이죠. 그럴 가능성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